네, 2015년도에 시행되었던 5공채 PSAT 상황 판단 21번부터 40번까지에 해당하는 해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형은 인책형이고 인책형인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 2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파티라는 주제로 그거에 관한 이제 지문인 것 같은데, 자, 티파티는 뭔지 좀 보니까 증세를 통한 큰 정부를 반대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세금 인하 외에도 건전한 재정 운영, 작은 정부, 국가 안보 등 보수적인 가치를 내걸고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화당 내 강경파 보수 정치인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 첫 흑인 대통령 정권에서 현저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뭐 필연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1968년 공화당 후보 닉슨이 대선에 승리하기 이전에 민주당은 뉴딜 정책의 성공으로 흑인, 빈곤층 노동자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고 흑인의 60%가 거주하는 남부는 민주당 표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닉슨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남부 전략으로 일컬어지는 뭐 전략을 통해서 뭐 흑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남부 백인에게 심어줬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보니까 이제 흑인들에 대한 그 직접적인 그런 것들을 위하는 뭐 전략이라기보다는 위기 전략이라고 해야지, 역공법, 역전략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위기감을 심어줘서 더 똘똘 뭉치게 하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읽어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당선이 됐고 정치적 기조를 작은 정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는 2010년 미국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주요 이제 세력을 급부상을 했고, 자, 12년 연방 하원 선거구를 재획정했는데, 자, 2000에서 2000년도에서 2010년 미국 전체 유권자 중에서 백인 유권자 비율은 69에서 64로 줄었지만 12년 획정 시 공화당 우세 지역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충성 고객, 충성 뭐 그런 뭐 찐팬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찐팬들의 마음을 좀 더 사로잡고 결속을 이제 공고해야 한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내 인종 분포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구에서는 백인 유권자의 비율이 늘어났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우세 지역이 감소했고 공화당 우세 지역은 보는 바와 같이 이 수치만큼 이제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번 보도록 합니다. 뉴딜 정책 이후 티파티의 정치적 기반, 아니죠. 티파티의 정치적 기반은 빈곤층과 흑인을 위한 정책을 뭔가 내놓음으로 인해서 백인들에게 좀 백인 그 유권자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전략을 쓴 겁니다. 다릅니다. 공화당이 유리해진 이유는, 아니죠. 백인이 전체 그 유권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었어요. 아닙니다. 흑인에게 유리하다고 백인 유권자들을 설득을 했죠. 틀렸습니다. 전방적인 그 세금 인하를 유지합니다. 작은 정부를 유지를 원하는 게 티파티고요. 그러겠죠. 왜냐면 공화당 우세 지역이 이렇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연방 하원 그 선거에서 별다른 조건 뭐 변수가 없는 한 유리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22번 봅니다. 조선시대 궁녀가 받는 보수에는 의전 선반 하나 둘 셋 일단 체크해놓고, 실록을 보니 봄 가을에 궁녀에게 포화를 내려주니 이를 의전이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전은 이제 1년에 2차례 지급하는 옷이라고 합니다. 선반이 있습니다. 선반은 궁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뭐 식사를 의미하고, 식대라고 봐야 되나? 상료는 이제 매달 주는 봉급으로 곡식과 반찬거리 등의 현물이 지급되었다라고 합니다. 궁녀들에게 상료 이외에도 의전과 선반도 주었다는 것은 뭐 그렇겠죠. 일종의 복리 후생비까지 지급한 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상료는 쌀, 콩, 북어 세 가지 모두 지급했는데, 자, 공상과 방자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상황 판단 지문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많이 내포합니다. 공상은 궁녀들에게 지급되는 월급 가운데 기본급이고, 그래서 공상은 직급과 근무 연수에 따라 온 공상, 반 공상, 반반 공상 세 가지로 나뉘었고요. 자, 공상 이건 나중에 읽어야 됩니다. 지금 읽어봤자 머리만 터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읽고 넘어간다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된 건 또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선지에서 물어보면 그때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
방자가 있는데 방자는 뭐냐 봤더니 무수리를 쓸 수 있는 비용이고 별도로 지급됐고요. 모두에게 지급된 게 아니라 일부에게만 지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급 직무수당. 자, 방자는 온방자와 반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온방자는 이제 쌀 6두 북어 1태, 반방자는 온방자의 절반인 쌀 3두 북어 10미. 자, 여기서 상황 판단 영역을 이제 임하는 자세는 바로 여기서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북어 10미가 북어 1태의 절반이야? 그럼 북어 1태는 얼마야? 북어 20미구나 라는 거를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 느낌으로다가 바로 이제 올릴 수, 자, 판단할 수,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봅니다. 자, 현물과 포화가 지급되었다. 자, 포화를 내려주고 아까 뭐라고 했지? 상료가 현물이었죠. 맞습니다. 자, 상료로 지급되는 현물의 양은 온공상이 반공상의 2배냐 2배냐 2배인지는 여기서 이제 보면 되겠죠. 온공상이 쌀 7두 5승 콩 6두 5승 북어 2태 신미였는데 이거 딱 봐도 2배 아닌 거 느껴지잖아. 쌀만 봐도 아닌데 뭐 틀렸습니다. 반공상과 온방자를 상류로 그렇지 이런 것도 물어보겠죠. 반공상을 보면 북어가 1태 5미였는데 아까 1태가 20미였다며? 그럼 25미를 받고 온방자가 있잖아. 북어 1태 20미니까 네, 북어로만 따졌을 때 45미를 받는다. 옳은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역 디귿이 포함된 선지는 4번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고 궁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은 상료는 이거 보면 되잖아. 반반공상이잖아. 4두 콩1두 5승 이거 그대로 나열하면 되겠네. 그럼 뭐 반방자는 안 해도 되나요? 네,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직무 직급이라 일부에게만 지급됐으니까 이걸 안 받아야지만 최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게 추론한 사람을 고르는 문제고요. 인류가 카펫에 관한 내용인데 카펫을 사용한 기간이 2500년이 넘는다. 기원전 이제 4, 5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카펫이 발굴됐다는 거죠. 이슬람의 긴 역사와 삶의 애환, 무슬림의 예술성과 기술, 일상의 시간들이 축적되어 있는 종합 예술품이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우상숭배 금지를 해서 사람이나 동물을 형상할 수 없게 되자 풀과나무, 서체를 이용한 독특한 문양을 창출해냈다라고 합니다. 베네치아 상인들 덕분에 이게 이제 서구에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통로였고요. 베네치아인들은 집안에 카펫을 깔거나 창문에 드리웠으며 유람선을 카펫으로 치장했다. 카펫은 디자인 예술이다. 디자인만 보고도 그것이 언제 어디서 생산된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고 페르시아, 인도는 이런 것도 체크를 해줘야겠죠.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지역에 따라 어떤 양식의 카펫이 쓰였는지. 카프카스, 중앙아시아의 트루크만 지역에서는 기하학적 무늬의 카펫이 주로 생산. 터키는 두 가지 모두 사용됐지만 기하학적이 더 많이 쓰였다. 오케이. 중국의 카펫은 용이나 봉황, 도깨비가 등장하는데 같은 디자인이라도 문화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용은 황제, 하지만 페르시아에서는 악마를, 인도에서는 죽음을 의미했다라고 합니다. 기억봅니다. 갑봅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한 이슬람에서는 자, 동물 아니죠. 식물 서체는 맞는데. 자, 베네치아 사람들은 여러 용도로 활용을 했다. 여기 있죠. 집안에 카펫을 깔거나 창문에 드리웠고 유람선을 카펫으로 치장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용도로 활용했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자, 페르시아는 주로 기하학적 아니죠. 꽃무늬 양식이었답니다. 자, 용이 그려진 카펫을 중국인이 호의로 선물했더라도 오해할 수 있겠다. 맞죠? 왜? 용은 황제를 뜻하지만 인도에서는 죽음을 뜻했다라고 하니까요. 그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받침할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즉 이 글을 지지하는 거를 찾아라라는 거죠. 약간 언어 논리 같은, 이거 그냥 언어 논리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논지 강화 약화 이런 느낌의 문제잖아. 지금 이게 논리 논증에 이게 언어에 나와야 되는 게 왜 여기 나왔나 싶네.
자,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과거 헌재는 국회의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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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전국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평균 인구 기준 상하 50%로 제시한 바 있었다. 최근 헌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 이거를 이게 헌법 불합치겠죠. 뭐 딱 보니까 헌법 불합치를 내려가지고 이제 바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거구가 가장 인구 편차 기준이 가장 큰 선거구와 가장 작은 선거구가 인구 비례 2대1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자, 상하 50% 이거 헌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기준 상하 50%라는 표현은 이쪽에 종사하거나 이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한 번에 뭔가 쉽게 와닿는 부분이 아닙니다. 상하 50%가 무슨 개소린가 뭔 헛소린가 싶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인구 비례 2대1이고 50%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뭐 무슨 뭐 한 표는 다 평등 선거잖아. 한 사람이 투표하는 한 표의 가치는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고 동등한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지역구별로 그럼 이제 거기서 불공정성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예를 들어서 20만 명인 도시에서 뽑는 그 한 표의 가치랑 50만 명인 도시에서 이제 뽑는 한 표의 가치가 같은데, 근데 인구수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0만 명인 도시하고 20만 명인 도시를 간단하게 그냥 나눠보면 2.5배, 그러니까 2.5가 나오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한 표의 가치가 2.5배는 아니지만 2.5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인구수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인구 비례 이게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50%면 3대 1이에요. 왜 3대 1이냐? 얘네들의 차이는 2죠. 그 얘네들의 전체는 더해서 4죠. 2분의 1이죠. 즉 인구 비례 3대 1이라는 것은 3배 이상 넘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제 3배는 안 넘지만 2.5배죠. 근데 이거를 이제 2대 1로 줄이겠다라는 거야. 2대 1이면 뭐가 되지? 똑같은 방법으로 3분의 1이지. 얘는 뭐예요? 33.3%죠. 인구 상하, 인구 편차 기준 상하 33.3%를 넘지 않게끔 바꿔라 입장을 변경했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 50%면 좀 약간 이렇게 좀 여유로운데 얘를 좀 축소시켰다라는 거죠. 엄격하게 좀 이렇게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면 그 국회의원 기준으로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인구 많은데 뭐 화성시 갑, 뭐 용인시 갑, 용인시 을, 뭐 용인시 병 이렇게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반면에 또 어디냐? 인구가 좀 작은데 뭐 공주시 뭐 아니면 뭐 군산시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국회의원이 한 명인 데가 있고 막 두세 명인 데가 있잖아. 이게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읽어봅니다. 종래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적용하면 1인의 구표가 다른 1인 투표 가치에 비해 3배가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불평등이다. 오케이, 알겠어. 두 번째. 지역 대표성이 고려돼야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 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 특히 현재는 지자체가 정착되어 있으므로 지역 대표성을 이유로 헌법상 원칙인 투표 가치의 평등을 현저히 완화할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완화한다는 건 뭐지? 얘를 더 올린다는 거지. 이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완화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입이 아프니까 목이 아프니까 그냥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격하다, 엄격, 완화 이런 표현이 이제 그 법에서 좀 좋아하는 표현인데 판례에서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무슨 완화할 필요성, 뭐 엄격하게 할 필요성, 뭐 이러면서 뭐 비례성의 원칙 뭐 도입하고 뭐 신뢰 보호 원칙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헌법을 반드시 공부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 다는 헌법을 공부 안 해. 왜냐면 헌법도 그 행정직에서 특정한 그 직렬이나 이제 이 5급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 과학기술이나 행정이나 뭐 외교관 후보자든 다 보는데 그 이하 시험에서는 헌법을 모든 직렬이 공부하지는 않으니까 엄격하게 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자면 이 수치가 내려간다는 뜻. 왜 이렇게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냐? 여기서 설명 안 하려고 바로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기억. 지자체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더욱 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딱 봐도 뉘앙스가, 스탠스가 국회의원 지역 대표성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스탠스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지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자, 그러면
외국의 일반적인 경향이 2 이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잖아. 아까 설명했잖아. 2대 1을 넘지 않는다는 건 뭐야? 인구수가 작은 그 도시랑 그 많은 도시를 했을 때 얘를 넘지 않는다는 건 2배 2가 이상이 안 된다는 거잖아. 맞지? 아니죠. 얘는 더 완화하는 거죠. 저 엄격하게 숫자를 줄인다라고 했는데 더 지금 얘는 높인다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럼 이렇게 되면 니은이 포함된 선지니까 리을은 맞겠네요. 선거구별 인구의 차이가 커질수록 인구가 많은 선구에 거주하는 투표 가치는 그렇겠죠. 지금 이거 딱 봐도 그런 말이잖아. 가치가 이제 줄어든다라고. 근데 줄어든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고려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인구 많은 곳은 국회의원 수가 많잖아요. 인구 적은 도시는 뭐 한 명만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강원도나 뭐 전남 이런 그 섬 지역은요 아예 뭉칩니다. 인구가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 강원도 국회의원들 보면 지역구가 뭐 뭐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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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 합니다. 25번 보도록 할게요. 법조문 문제고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심의 조정한다. 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걸 논의하려고. 얘네들은 나중에 선지에서 물어보면 갈게요. 자, 회의 구성 이게 더 중요하지. 기재부 장관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사라졌죠. 이거 이 당시 이제 2015년도여서 이때 정부는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있었죠.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자부, 환경부, 이렇게 다 이 관한 사람들이랑 그다음에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한 부처의 장, 그다음에 그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의장은 기재부고 기재부 장관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 또는 협의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고요. 회의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 전문가를 참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 의사 및 의결 정족수가 있어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구성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딱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랑 의결 정족수랑 똑같네. 국무회의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물론 이제 인구수 그 참여 인원은 다르지. 국무회의는 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다음 플러스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뭐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잖아. 헌법에 잘 나오는 거죠. 또 이거랑 또 잘 물어보는 게 그거야. 대법관회의. 대법관회의는 반대죠. 의사정족수가 이제 구성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하는 게 이제 대법관회의였죠. 보건복지학 관련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성원이 될 수 있죠. 관련이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았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참여 못하면 그 바로 하위직이 누가 있습니까? 부장관 이런 거 없잖아. 바로 차관이지. 맞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건 기재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아닙니다.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상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주재를 할 수 있는 거는 기재부 장관입니다. 민간 전문가 13명이 참석했으니까 3분의 2니까 곱하기 2를 해서 나누기 3을 하면 26.5저저에서 8.xxx니까 그거에 그 9명의 찬성이 필요하겠지 최소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어디에도 민간 전문가는 뭐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좀 약간 법조문이 좀 약간 부실하다 느껴지는 게 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여기 뭐 땡땡조에서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뭐 의결권이 없다 이런 표현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표현이 없다고 해도 구성원 과반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 민간 전문가들이 구성원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구성원이 아님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리을은 좀 틀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애매한 게 회의의 구성을 보면 정확하게 몇 명이 그 구성된다라는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회의의 뭐 장 및 구성으로 뭐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그 말은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구성원이 몇 명인지 오피셜로 지금 이 법조문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출석위원은 또 몇 명이고 하니까 사실상 리을은 이런 것만 봐도 옳은 선지라라고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출석 의원으로 일단은 잠깐만요. 봐봐요. 회의를 일단은 회의를 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했겠지. 만약에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 안 했다면 개의가 안 된 거지. 그럼 이미 3명을 포함해 13명이 이제 그 참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일단 출석이 됐다고, 이제 개의가 됐다고 보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출석 위원만 따지고 본다면 민간 전문가 3명을 빼면 10명이잖아. 여기에 3분의 1은 뭐야? 6점 어쩌고 저쩌고지. 최소 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약간 좀 애매한 문제긴 해요. 지금은 이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되게 좀 약간 애매해질 수 있어서 구성원을 확실하게 정해줄 거예요. 근데 일단 리을은 회의에 포함에 참석했다는 건 회의가 열렸다는 뜻이잖아. 그 말은 제적위원 이런 거를 이제 네가 고려하지 말아라. 그냥 출석위원만 보고 가라. 다만 이 민간 전문가 3명이 구성원인지 아닌지를 따져봐라. 근데 구성원은 엄밀히 아니에요. 그럼 여기 구성원에 들어가겠죠. 따로 뺐기 때문에 의견 청취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결권이 있는 건 아니죠. 26번 봅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화해는 형사사건 심리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민사상 다툼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내용을 공판 조서에 기재하면 민사소송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 죄르다. 보증인까지 나오네요. 그러니까 핵심은 형사 때리고 민사는 이제 별도로 때려서 이제 보상을 받든 어떻게든 이제 그 이후 후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적인, 정신적인, 금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지. 근데 이거를 그냥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종결 전에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그거를 이제 그 공판 조서에 기재를 해서 서면으로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공판 조서에 기재가 되면 민사 소송도 확정이 된 거다라고 이제 가름하는 거죠. 이 편이 낫겠죠. 좀 약간 라이트하게 가는 거죠. 아니, 효율적으로 가는 거죠. 라이트하게 가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가는 거죠.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공판 조서 봅니다.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 기일에 진행된 소송 절차의 경과를 그렇다고 합니다. 상황 봅니다. 갑은 친구 을이 병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신 받아주려고 병을 만났는데 병이 격분하여, 이제 불쌍하네. 이거 도와주었는데 왜 폭행을 당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복잡하게 된 사람이 얘잖아. 여기서 얘가 찐친인 걸 알려면, 찐친인지를 보려면 갑에게 뭔가 도움을 주거나 막 밥도 사주고 진짜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해야 돼. 만약에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다. 왜? 아니 내가 받으면 되는데 네가 괜히 나서서 이렇게 봐준다. 이 새끼는 그건 버려야 되는 새끼입니다. 이게 진짜 의리 있는데 이런 새끼들이 이제 만약에 얘가 이제 소극적인 태도로 갑에게 행동을 했다. 왜? 괜히 불똥 튈라. 똥물 튀기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다 하면 이 새끼는 죽이면 안 되지. 세상은 법치주의. 착하게 살아야지. 폭력과 죽이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로 인해 갑은 병원 치료비 200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후 갑은 병을 폭행죄로 고소해야지, 맞았으니까. 그러면은 이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원고가 되니까 여기서 원고라는 말보다는 피해자라는 말을 써야겠죠. 왜? 여기서 피해자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뭐야? 피고인이 되겠죠. 피고인. 피고이기도 한데 그냥 피고인이라 하자.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과 병이 피해배상을 합의를 했다. 그 합의는 아니죠.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민사소송상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자, 변론 종결 후에 갑과 병이 합의하면, 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변론이 다 끝난 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올라가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1심, 계속 중인 1심 또는 2심 법원에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종결 전에 해야 의미가 있다. 법관은 신청이 있어야만 이제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변제를 500만 원은 따로 봐야지. 왜냐면 갑과 병은 이제 폭행죄로 고소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200만 원이 이제 치료비가 나온 거니까 500은 얘네 둘 사이에 해결할 문제고 얘네 둘까지 지금 뭐 재판에 계속 중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틀렸어요. 이것도 틀렸고 신청이 없다는 이 조건도 틀렸어요. 신청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기재하나? 서면으로 여기 신청하라고 떡하니 나와 있는데 맞잖아요. 기재된 합의금에 대해 갑입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별도의 그게 필요가 없죠. 왜냐면 공판조서에 기재됐다는 자체만으로 이거를 공판조서로 인해서 효력이 있다며 그걸로 근거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5번이 정답이겠네요. 병이 갑에게 정의 보증인이구나. 그럼 뭐 공판조서에 근거하여 정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예전에 그 아버지 세대 때 요즘 아버지 지금도 그런데 그 보증 서지 말라 이게 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6번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봅니다. 이 법에서 떡대가 좀 상당하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이거 1번부터 20번에 해당하는 영상 해설할 때 그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그러니까 14, 13, 15, 16, 17 그러니까 이 시즌에는 상한판다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이제 이 법조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법조문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법조문도 다양한 법조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 뭐 법에 집행하고 뭐 판결하고 뭐 외국인 법인 막 이런 거에 관련된 법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법조문에 비해서는 좀 무게가 좀 있어요. 자,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니까 다 충족하지 않아도 되겠네. 개인, 법인, 단체. 쉽게 말해서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이거거라. 오케이. 자,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자, 1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단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그냥 시장 등이라고 하자. 보통 시장 등이라고 표현할 텐데 여기 안 하네. 토지 취득 계약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뭐 이 지역이 아니면 취득만 하고 체결하고 60일 이내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이 경우는 허가를 먼저 받고 체결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죠. 자, 제 2항을 위반해 그렇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자, 다음 조. 외국인은 상속 경매로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시장에게 진짜 귀찮아서 시장만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신고.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변경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갑이니까 외국인 맞겠네. 전남 무안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군사보호구역이냐 뭐 자연환경보전법에 뭐 보호받는 구역이냐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이겠죠. 60일 내에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도지사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무안군수에게 신고해야겠죠. 자, 충북 보은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을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이거잖아. 변경될 날부터 어쨌든 변경된 날이 맞으니까 보은군수의 잠깐만 허가가 아니지. 이거 잘못하면 이거 낚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허가가 아니라. 오케이? 3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30명이니까 2분의 1을 훌쩍 넘긴 건 맞죠? 그래서 병법인이 사옥 신축을 위해서 금천구에 있는 토지를 경매로 어디 6개월 내에 누구에게 신고 여기에 자 그럼 잘못됐습니다. 왜? 서울특별시장이 웬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금천구 소재니까 누구? 금천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금천
군수도 어디 있겠습니까? 금천구 청자에게 신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60일 내가 아니라 6개월. 둘 다 틀렸어요. 자, 시장이라면서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약간 법조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시장이 같은 시장이 아니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요, 광역자치단체의 시장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법조문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나오는 애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애들은 바로 기초자치단체, 지자체를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은 더더욱 터무니없다라는 말이죠. 4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정법인이, 자, 보전법에 따른 이쪽 지역이면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뭐다? 무효다. 정답이죠. 여기 아까 뭐라고 했어? 제2항을 위반한 케이스잖아.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자, 5번까지 보고 넘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5번까지 보고 가야겠죠. 자, 대한민국 실전이는 바로 넘어가요. 시간도 없는데.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무법인 중, 자, 임원 8명 중 5명이니까 8분의 5 62.5%, 어찌됐건 2분의 1을 가뿐히 넘어. 오케이, 알겠어. 그걸 변경됐고 무법인이 2013년 3월 3일 취득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6개월 내로 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60일 이내죠. 왜냐하면 변경된 어딨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 그럼 60일 내지. 그리고 잘못된 게 뭐냐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무법인이야. 여기서 근데 이건 상관이 없네. 이건 잘못된 건 아니네. 얘가 아니더라도 이쪽에 하나만 해당하면 되니까.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6개월 내가 아니라 60일 이내. 그러니까 뭐 5월 3일까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2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황을 근거로 A 지방자치단체 의결에 관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지방회의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회의 중 제1항의 종족수에 미치지 못한 때는 중지하거나 사내를 선포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는 거는 의무적인 사항이다.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즉 3분의 1 이상 안 모이면 그냥 의장님 좀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라 그냥 씨알도 안 먹힌다고. 아예 열 수가 없다. 회의가 개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 자,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정족수는 재과출가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혹은 뭐 재가출, 출가찬, 뭐라고 부르든 그렇다고 합니다. 표결권을 가지고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거로 본다. 자, 의결되지 못하면 다 일정을 다시 정하고, 조례 제정, 조례 개폐 청구권이라고 보통 말하죠. 예산 심의 확정.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당구장 표시 좀 볼게요. 사망한 자, 제명된 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는 제적 의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상황 봅니다. 최초 제적 의원은 110일입니다. 그럼 얘네들 당연히 고려하라고 지금 딱 냄새를 풍기고 있잖아. 대놓고 여기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상황 빼고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재판이 ing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고.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의원 확정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나려면 3심 대법원까지 가서 거기서 최종 판단이 가거나, 아니면 1심, 2심에서 이 의원, 해당하는 의원이 이제 항소 포기. 그래, 니들이 맞다. 나 그냥 포기하고 학교 들어갈게. 이런, 아니면 뭐 집행유예 받거나 이렇게 받았을 때를 말하는데 아직 진행 중이잖아. 근데 대부분 국회의원 그러지 않지. 뻗기잖아. 최대한 뻗기잖아. 질질 끌고.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이제 문화 전통이잖아. 적어도 여의도의 그 한에서는 2명은 뭐 제명됐다고 하니까 결국 제적의원은 4명이 빠지는 게 아니라 107명이 된다라는 소리야. 오케이. 자, 출석인원은 53명이네. 자, 재과 출과라고 했죠. 얘 절반은 53.5야. 그러니까 0.5면 그냥 눈 감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이 안 되죠. 54명부터죠. 애초에 계의가 뭐 될 수 있다 없다. 자, 그럼 의결할 수 없다. 1번이 정답이죠. 애초에 회의가 열리지 않으니까 의결될 수도 없다. 이거 다 틀린 겁니다. 낚인 거예요. 야, 잠깐만. 26, 27, 28이니까 얘네 중에 하나겠지. 그럼 일단 회의는 열렸겠네. 그럼 얘네들은 아니겠지.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닙니다. 29번 보도록 할게요. 그 풍력 발전기 모델을 바르게 짝지은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수평축과 수직축 풍력 발전기로 구분된다. 수평축은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하기가 용이하며 에너지가 우수하다. 변환 효율이. 하지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정한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고, 수직축은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도 설치 가능하고,
하지만 부품이 비싸고 에너지 변환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풍력 발전기 4개가 있는데 정격 풍속에서 오케이, 알겠고 최소 발전량 이상의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수직 2개, 수평 2개 있네. 골라봅시다. X지역 이런 거는 실수만 안 하고 침착하기만 하면은 1분 한 50초 안으로 무난하게 이걸 파악하고 문제를 읽고 이걸 상황을 봐서 따지는데 1분 50초 안으로 무난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늦게 푸냐 하는데 아니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빨리 푸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10초, 20초 이제 세이브한 거를 어려운 퀴즈에 이제 하면 되니까. 보통 한 문제 22분 잡고 40문제 하면 80분이잖아. 마킹 시간 고려해도 널널하잖아. 이게 늦은 시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X 보면 150kW 이상이 필요하고 바람이 일정해야 되니까 수평축으로 가야겠지.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인데 최소 발전량이 150 넘어야 되잖아. 그럼 얘가 되겠지. 얘는 안 되지. 20이니까. 93. Y 봅시다.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수직이 들어가야겠네. 그럼 50과 88 중 가야 되는데 발전기 높이가 70m 이하가 돼야 되니까 얘는 50이 선정이 됩니다. 자, 그럼 Z는 88과 93 둘 중에 하나가 선별이 되는데 얘네 수직과 수평 2개밖에 없는데? 자, 봅시다. 자, 전격 풍속이 최대 발전량일 때라며, 그러니까 600이니까 얘네 둘은 포함이 되겠지 하는 거가 필요가 없어요. 얘는 왜냐면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수직을 써야 되니까. 88이니까 가볍게 3번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높은 벌점을 받게 될 사람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업무 처리 시 오류 발생. 그래, 알았고 15년 1월 한 달 동안 직원들의 업무 처리 건수는 1인당 100건이라고 합니다. 동일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오류를 봤을 때 한 건당 10점, 그 다음에 중대 오류는 한 건당 20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 월별 최종 오류 점수도 판단을 해야겠네. 맞죠? 오케이. 자, 벌점과 오류 점수는 다른 건데 1점당 벌점 10점을 부과한다는 건 결국 10배를 해준다는 거니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월별 최종 오류 점수가 그냥 최종 벌점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더군다나 10점이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만 고려하면 된다? 오류 점수만. 값 봅니다. 일단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사람이 벌점 부과 대상이잖아. 그럼 얘네가 만족이 안 되면 일단 벌점이 몇 점이든 간에 얘네들은 부과 대상이냐 아니냐? 아니죠. 왜? 두 번째로 높은 벌점을 받게 될 사람을 지금 뽑는 거잖아. 벌점 부과 대상이 아닌데 벌점이 몇 점이냐 이런 걸 말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맞죠? 그렇게 따지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일단 이거 볼게. 오류 발생 비율부터 한번 볼까? 업무 처리 건수가 100건이라며. 그 퍼센트 바로 더하면 되겠네. 얘 25%니까 얘는 안 됩니다. 애초에 벌점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왜? 잠깐만, 얘 점수 있잖아요. 아는데 맞는데 애초에 일단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오름차순 내리차순 순위 매김할 때 부과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얘 봅니다. 10점 20점이라면 500점이네. 얘는 15, 15 똑같네. 그럼 뭐야 이거? 450점 아니야? 얘는 400점인가요? 얘는 몇 점? 300점, 200점, 500점.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지. 최종 오류 점수가 우수사원으로 선정이 되면 80점을 빼준 다음에. 자, 그럼 됐어. 얘는 370이고 얘는 뭐야? 420. 얘도 빠지겠다. 그럼 병도 빠지네요. 얘네들 사이에서 1, 2, 3등 우리가 따져봅시다. 따져볼 필요가 있나요? 점수가 너무 쉽고 명확하기 때문에 1등, 2등, 3등이잖아. 무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 30번을 반드시 건드려서 반드시 맞추는데 얘네들은 2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 풀고 무슨 막 두리번거리고 무슨 자면서 이렇게 부심 부리고 잘난 척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세이브한 시간을 어려운 문제에 쏟으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31번 봅니다. 귀농인 주택시설 개선 사업 개요와 심사 기초 자료를. 그냥 알겠어. 그냥 지원 대상 가구를 고르라는 거. 오케이.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신청 마감일이 2014년 4월 30일인데 현재 전입일부터 6개월 이상이고 일단 가구주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이하가 안 되는 거 빠르게 봅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전입일 따져야겠죠. 6개월 이상이라며 얘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되고 얘는 안 된다. 여기 6개월 되면 6월 30일이거든. 1, 2, 3, 4, 5, 6인데 얘는 안 되잖아. 4월 30일 기준 6개월 이상이다니까. 자, 그럼 정은 제거. 선지 하나밖에 제거가 안 되네. 자, 이제 나머지는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될까요?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거주 기간, 가족수, 규모, 노후도가 있고요. 5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걸 다 따져야 되고 또 여기서 실수로 잘못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뭐 예산 이런 거는 뭐 돈 받는 거는 궁금한 거 아니니까 보지 말고 높은 순서대로 이제 두 가구래요. 그러니까 1, 2등을 뽑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동점일 때는 연령이 높은 가구 오케이 알겠고 단 하나의 읍면당 한 가구만 그래? 그럼 일단 B부터 봐야겠네. 두 명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 떨어지니까 봅시다. 그럼 일단 얘네 둘부터 따져볼게요. 이거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1년은 안 되는데 6개월은 넘어. 여기네 4점. 가족수가 3명이야 8점. 영농 규모가 1헥타르니까 10점이고 노후도가 13년이면 6점이고요. 20년 넘잖아. 10이고 매우 시급은 보지 맙시다.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거 판단해 볼게요. 얘는 뭐야? 1년 넘잖아. 2년은 안 되고. 그럼 6점이네. 그럼 여기서 2점 먹고요. 이 가족이 2명이니까 6점이니까 여기서 2점 먹고. 현재 여기까지는 같아. 하지만 영농 규모에서 다르지. 그럼 병이 안 된다는 소리네. 을 뽑힌다. 오케이. 잠깐만. 잘못. 잠시만요. 얘가 8점이거든? 2점 높잖아. 근데 얘가 지금 노후도가 4점이나 높아. 결과적으로 얘가 높습니다. 반대로 설명했네. 을 제거합니다. 아이고, 이거 애매해졌네. 자, 병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무슨 소리? 갑과 무만 보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갑 무만 볼게요. 전입일이 3년 넘고 4년 안 된 거지? 얘도 3년은 넘었잖아. 3년은 아니고 맞나? 2, 3, 4니까 3년은 안 되는구나. 얘는 그럼 8점이야. 무를 여기다 쓰고 갑을 여기다 쓸게요. 얘는 3년 이상이니까 3년 이상이니까 이거 해주면 되겠네. 얘는 8점이고 오케이 좋아. 자, 그럼 나머지 가족수 봅니다. 가족수 한 명이면 4점. 얘는 뭐야? 6점. 그럼 현재까지 쌤이네. 같네. 근데 영농 규모에서 좀 다르죠. 0점이니까 얘 지금 4헥타르고 얘 1.2라서 10점 압도적으로 높아. 노후도가 17과 19년이면 똑같은 범위 아닌가? 보지 맙시다. 매우 시급과 보통의 차이는 뭐가 될까? 6점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건가? 4점, 6점. 뭐야 이거? 2점 체크하고 여기서 6점이고. 얘는 뭐야? 4점. 그 누가 높은 거야? 얘가 높은 거야? 무가? 계산을 좀 혹시 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나요? 잠깐만요. 2, 3, 4. 오케이. 뭔가 막 찝찝해 느낌이. 6점 맞고. 영농 규모 헥타르니까 10점 맞고. 오케이. 주택 노후도 19년. 이건 뭐 같으니까 제거했잖아. 오케이. 매우 시급 보통 10점. 4점이네. 보통이니까. 그 6점 차이가 난다 이거지. 2점 차이 2점. 동일했구나. 동점이었구나. 그럼 이 가구주 연령이 젊은 사람이 된다고 했나? 높은 사람? 그럼 뭐 갑이 높으니까 갑, 병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이렇게. 자,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볼 게 좀 많아가지고 32번 볼게요. 아동 안전지도 제작 사업 현황 옳은 거. 가중치를 이제 6할로 두냐 4할로 두냐 차이가 나고 학교 참가도와 개선도가 있어요. 참가도는 관내 초등학교의 30%, 제작 학교가 이제 분자. 오케이 알겠어. 100을 초과하면 100. 오케이 계산해보죠. 15분의 12인 거잖아. 부족한 게 3이니까 이거 80%네 80% 생략. 자, 얘는 뭐야? 21, 20이니까 딱 101이니까 100이네. 얘는 뭐야? 6, 3, 18, 18분의 20. 어쨌든
100을 초과하는 게 맞잖아. 곱하기 100 하면. 그럼 100으로 간주. 오케이. 얘는 쉽네요. 31번이 좀 볼 게 많아서 쉬어가라고 이렇게 해주셨나? 자, 제작분의 개선이니까 딱 봐도 4분의 3이잖아. 얘 100이고. 아, 진짜 쉽네. 얘에 비해서. 심지어 보기도 4개가 아니라 3개네. A와 C의 환경 개선도는 같다라고 하는데 맞죠? 평가 점수는 이거 다 여기다 곱하기 0.6하고 곱하기 0.4해서 둘이 더한 거죠. C시죠. 볼 것도 없죠. 왜냐면 80과 75, 100과 75는 얘는 100, 100이라서 무조건 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최종 이제 100점이 나와. B지 B. 학교 참가도가 동일했냐고? 얘 15잖아. 15분의 15니까 100. 맞네. 동일하네. C가 100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기억 디귿 5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관내 초등학교 3개가 추가됐다면서요. 그럼 이 분모도 바뀔 수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잘못 본 거예요. 여기 안에서 있는 초등학교에서 3개가 추가로 된 거지. 얘가 3개가 늘어난 게 아니니까. 얘도 3개가 늘어난 건 아니다. 오케이?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이와 몽룡이는 첫 만남을 가졌다. 첫 만남 이후 헤어질 당시 춘향이가 몽룡이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 70, 몽룡이가 춘향이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는 60. 이거 막노동 문제인데 헤어진 후 시간이 지날 때마다 10분 이후부터는 1분이 지날 때마다 서로에게 호감도가 일씩 하락하고 헤어진 지 10분 안에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면 참을성이 없어 보여 문자 메시지를 먼저 보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10 하락한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20 상승하고요. 다음 만남을 제한하거나 하트를 포함할 때 모두 10 올라가고 최종 호감도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제 중복이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A, B, C를 물어보고 선지가 뭐 C가 높다, B가 높다 뭐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이거 일단은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춘향이가 몽룡이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 60으로 고정이잖아. 얘가 얘한테 느끼는 호감도. 여기서는 그냥 초성만 씁시다. 귀찮으니까. 이게 또 초성만 쓰는 경우랑 다 쓰는 경우랑 또 몇 초 차이 나거든. 또 그거 누적시키고 쌓이다 보면 또 귀한 시간이 만들어진다고. 처음에만 잘하면 근데 뭐 처음에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그냥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이거 아예 안 써도 되고 여기서 시작하면 되니까. A 봅니다. 15분 뒤에 다음 주말에 제안을 했네. 오케이, 알겠어. 자, 몽룡이의 문자 메시지를 누가 받았어? 춘향이가 받았어. 춘향이가. 그럼 춘향이 호감도가 늘어나야겠지. 22. 그리고 10분 이후에 이제 보냈으니까 얘는 그대로고. 그대로 가. 또 있나? 다음 만남을 제안했잖아. 그 10씩 올라야겠네. 좋아.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지. 호감도 몇 떨어졌는지 봐야지. 볼 거예요. 10분 안에니까 10분 이후부터 1분씩 1씩 깎이잖아. 15분이니까 5씩 깎이면 되겠네. 그럼 최종 점수, 최종 호감도 95, 65가 됩니다. 자, B봅니다. 5분 뒤에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춘향이의 문자 메시지를 누가 보냈어? 춘향이가 누구에게? 몽룡이에게. 근데 10분 안에 문자를 보냈으니까 참을성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몽룡이의 그 호감도가 일단 깎이겠죠. 몇? 10. 그다음 일단 문자를 받았잖아. 문자를 받은 사람은 호감도가 20이 상승해. 이게 무슨 개같은 장난짓거리야. 깎이고 뭐 참을성이 없네 했는데 일단 받았으니까 또 올리고. 진짜 놀구들이 있네. 진짜 놀구들이 있어. 얘는 이제 그대로 가고 또 뭐 있어요? 하트 표시했네. 10씩 상승하지?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10분이 넘어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시간에 따른 호감도 하락은 없습니다. 얘가 최종이야. 마지막 15일게요. 20분 뒤에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제안하거나 하트가 없으니까 오케이, 알겠고. 춘향이의 문자 메시지를 누가 받은 거야? 몽룡이가 받았으니까 그럼 몽룡이의 호감도가 20 상승해야겠지. 또 별거 없죠. 20분이니까 10분이 지났네.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60이 되고 얘는 70이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막노동 문제라고 했죠? 이게 막노동이지 뭐야. 자, 이제 문제 봅니다. 1번 볼게요. 몽룡이가 춘향에게 느끼는 최종 호감도는 이걸 말하는 거지? B가 가장 높습니다.
춘향이가 몽룡에게 느끼는 최종 호감도는 A가 가장 높고요. 몽룡이가 춘향에게 느끼는 최종 호감도는 B가 C보다 아닙니다. 이거랑 이제 헷갈리게 크로스 해놨네. 왜냐면 얘랑 얘랑 15 차이니까. 몽룡이가 춘향에게 느끼는 최종 호감도는 상황 C가 A보다 맞죠? 4번이 정답이네요. 상황 B의 경우 몽룡이가 같죠? 34번 볼게요. 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A부에서 3인 사각 선수로 참가해야 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자, 오래 달리기 1명, 팔씨름 4명, 3인 사각 3명, 공굴리기 4명. 자, 선수 후보는 가나다라 마바사 하나 둘 7명입니다. 그런데 참가해야 되는 인원수는 12명이야. 자, 여기서 그러니까 약간 상황 판단에 뭔가 익숙한 사람들은 바로 이 인원수 이거부터 따질 겁니다. 7명인데 12명, 그러니까 12명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냥 중복되는 그러니까 두 종목을 나가야 된다 이 소리야. 근데 조건이 있어. 두 종목까지만, 세 종목도 안 돼.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 종목 이상 참가. 오케이, 알겠어. 자, 그렇다면 7이 14면 간단한데 뭔가 안 되잖아. 아, 그러면은 이게 한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은 무조건 한 종목만 가고 나머지 5사람이 두 종목이 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선수 후보를 좀 볼까요? 일단 팔씨름 뭐 이런 걸 다 따져보면 팔씨름 잠깐 볼게요. 팔씨름 4명 필요하다고 했지. 근데 4개밖에 없어. 그 말은 뭐야? 반드시 참가해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2명은 반드시 한 종목만 참가를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날이랑 바다 보입니까? 얘네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한 종목 이상 참가해야 되거든. 근데 나머지는 다 참가 못해. 그럼 얘는 반드시 참가를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한 종목씩 참가하는 애들 2명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조건 2종목. 그럼 라임도 이거 무조건 참가해야 되는 거네. 얘는 이제 3개, 4개, 3개니까 보류. 잠시 보류. 근데 사랑은 2개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돼야 돼. 그럼 마만 이제 확정을 지으면 되는데 답이 나와버렸네? 왜 나와버렸냐면 3인 사각은 3명이 참가해야 되잖아. 얘네들밖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확정이 됐네. 나라사. 다른 건 안 봐도 돼요? 네, 안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게 가영이랑 다솜이가 오래 달리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가영이가 만약 이걸 하게 된다면 나머지에서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솜이가 뭐 공굴리기랑 마야가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다솜이가 오래 달리기를 한다. 그럼 얘랑 얘가 이제 공굴리기를 눌러주면 되기 때문에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사는 무조건 3인 사각에 참가해야 된다라는 우리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까다로운 부분 없이 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NCS 비슷한데 35번 볼게요. 정육면체의 각 면에 점을 새겨 게임 도구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사위 비슷한 건데 일단은 무조건 1개 이상 오케이. 그리고 6개를 넘어서는 안 된다. 오케이. 달라야 된다라는 조건이 없네요. 그럼 무조건 뭐야? 그러니까 같아도 된다라는 소리지. 자, 점 6개를 새긴 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억. 그럼 일단 4개가 남죠. 그런데 정육면체 한 면만 6개를 지금 새긴 거잖아. 그럼 뭐야? 이게 가능합니까? 무조건 면당 반드시 점을 1개 새겨야 되는데 점을 0.8개나 0.5개를 새길 수는 없잖아. 한 면에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점 6개를 새긴 면은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21개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이런 게 좀 애매한데 얘를 뭐로 드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총 6개의 면이니까 나눠보면 3.5면이거든. 그러면 한번 4를 예로 들어보자. 숫자가 다를 필요가 없다고 했죠. 달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 12 빼면 9.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예를 들어보자. 이거잖아. 한 가지밖에 없을까? 과연? 아니,
이게 너무 쉽잖아. 얘를 5로 바꾸면 얘를 하나 줄여주면 그대로 10이지. 얘를 2로 바꿔줘. 얘를 4로 바꿔주고 얘를 4로 이래도 21이잖아. 틀렸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다. 아니죠. 기억이 포함돼야 되니까 디귿 리을 보겠습니다. 24라면 이것도 모두 같은 경우로 보면 되잖아. 예를 들어 4 곱하기 6 4 4 4 4 4 이렇게 봐도 되고, 혹은 또 이렇게 봐도, 이건 뭐 무궁무진한데 6 18이잖아 24 빼주면 6이 남지. 2 이렇게 해서 24를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 1번이 정답이네요. 3개 이하의 점을 새긴 면이 4개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 3개인 점을 새긴 면이 3개일 때, 그러면 완전 리을 선지와 배치되는 부분이죠. 이게 9가 되잖아. 총 새긴 점의 수가 20개라며. 이걸 빼주면 11개가 되는 거지. 이 나머지 3개에서 왜 이걸 못 맞출까? 맞출 수 없을까? 4, 4, 3도 되고, 아니면 5, 1도 되고. 무궁무진합니다. 틀렸어요. 이 반례가 벌써 나왔다 이거죠. 36번 볼게요. 모든 방청객이 심사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표를 했다면 탈락자 또는 우승자가 바뀔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왜 탈락자 우승자야? 이것 때문에 볼게요. 3회전에 걸친 노래 경연 50명의 투표. 1회전과 2회전에서는 노래를 못했다는 사람에게 투표. 3회전은 남은 3명 중에서 노래를 가장 잘 불렀다고 생각하는 한 명의 투표. 2명 이상일 경우 재대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1회전, 2회전, 3회전 이렇다고 합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1회전, 2회전은 못 불렀다 생각하는 사람을 투표하는 거죠. 얘네들은 오류가 아니야. 3회전이 오류지. 왜? 잘 불렀다 생각하는 사람을 투표해야 되니까. 즉 여기는 볼 필요가 없어. 기억은. 그럼 2명이 잘못 투표했다는 거지. 그럼 그 2표가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후보자 중에 이 가별 2표가 10일이 되고 그 2표가 여기에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 가고 여기 가거나, 아니면 한 표씩 가거나, 아니면 여기 2표 여기 2표 이렇게 가거나. 근데 그렇게 해도 갑이 우승이면 변함이 없어. 왜? 여기 2표가 더해진다 해도 얘가 이기거든. 그러니까 바뀌지 않아요. 1회전 2회전은 당연히 안 바뀌고. 왜? 올바르게 투표했으니까. 모두 잘 불렀다. 그럼 1, 2회전이 오류가 났다는 거네. 정에게 투표를 했대. 이 2표가 빠지면 여기 다른 데에 2표 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갑에게 2표 가면 14가 되지. 그럼 벌써 재대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가 탈락했다라는 이 심사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뀔 수 있는 경우. 1회전에만 심사 규칙을 이해하지 못했대. 그래서 노래를 가장 잘 불렀다 생각한 무에게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2가 빠진다는 거잖아. 12이 되고 이 2가 여기에 가게 되면 이게 딱 달라질 수 있고, 또 여기 가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2회전에서요. 한 명 갑을 투표하려고 했으나 기권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제대로 투표했으면 15, 16이 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투표받은 을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37번 볼게요. 비밀요원 가영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나리와 접선하려고 한다. 시침과 분침이 독립적으로 조작되는 모형 아날로그 시계를 사용하는 위장 코드를 고안했다. 자, CN 이런 표현은 시계 정가운데를 중심으로 오케이. N은 12와 6을 잇는 직선을 축으로 좌우 대칭. W는 일단 그려야겠다 이거. 굳이 이 중간 사이 시간까지 할 필요 있나요? 네. 37번이니까. 37번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해야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원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아날로그 시침과 분침을 위장 접선 시간에 정확히 위치시키고 위장 코드를 왼쪽부터 해독해서 모형 그러니까 여기 차례대로 이제 적용하겠다라는 소리지. 순서대로. 오케이. 예시가 있어. 7시 30분 C4가 의미하는 바는 4로 나누면 90도네. 그러면 일단 위치시켜서 시침을 시계 방향을 90도 회전시키고 분침도 독립적으로 90도 회전시키고. 오케이. 자, 볼게요. 9시 16분. 일단 16분이니까 여기 이제 한 칸. 대략 요 정도 된다고 봅시다. 칸수까지 그리는 거 좀 오바고. 그리고 9시면 9시 16분이면 뭔가 여기 딱 맞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통상적으로 아는 거 약간 미세하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뭐 그것까지 계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9에서 10 사이에 지금 위치해 있구나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n을 봅니다. n이 뭐였죠? 12시 6시 요걸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했지. 얘 그대로 옮겨가면 돼. 그럼 얘가 위치하는 그 분은 뭐야? 당연히 9의 바로 아래니까 뭐 한 칸 아래니까 44분이 되겠지. 오케이. 얘도 이제 당연히 가면 이런 거지. 3시에 아주 근접한 그럼 느낌은 뭐야? 2시 44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는데 늘 오후에만 접수를 하니까 뭐 오전 오후 따질 필요 없고. 오케이. 근데 여기서 끝이면 좋겠지. 얼마나 좋아. 따져도 바로 답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지. 아직 우리 2개 더 해야 돼. C6은 뭐야? 6을 나눠서 60도로 회전한다 라는 거지. 여기서 60도로 회전한다 라는 거야. 자, 60도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올 거야. 얘가 44였거든. 자, 간단하게 생각하자고. 9에서 12까지는 15분에 해당하는 거지. 근데 그게 90도지. 직각. 이 정도는 알잖아 다들. 그럼 뭐예요? 분당 6도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아까 뭐야? 60도니까 60도 움직이려면 몇 분 움직여야 돼? 10분. 그러면 얘가 55분, 54분으로 바뀌는 거나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시간에서 머뭇거린다고. 시간에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90도인데 1시간, 2시간, 3시간이야. 즉 1시간에 30도씩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60도로 움직이면 뭐가 될까? 3이었으면 깔끔하게 5에 위치하겠지만 약간 3에 못 미치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이쪽이겠구나. 그러니까 4에서 그러니까 4시 54분이라고 봐도 되겠지 뭐. 까짓 거. 얘가 약간 안 되는. 좋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게 뭐죠? W 3시 9시 대칭을 시키면 되는 거지. 간단합니다. 아까 54분이 어디였지? 이쪽이었잖아. 11시 얘가 딱 맞으면 55분이잖아. 이쪽에. 여기서 좌우 대칭은 바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10과 11의 사이가 뭐야? 6. 잠깐만. 맞지? 여기. 여기네. 7.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좌우 대칭 이게. 그러니까 54분이면 36분이지. 왜 둘이 더해서 90분이 딱 이 직각이 맞아버리거든요. 대칭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11에서 12가 대칭이 가면 6에서 7 사이로 가야 돼. 근데 10과 11 사이야. 10과 11 사이. 그럼 7과 8 사이가 돼야 되겠지. 근데 11에 약간 못 미친다는 거는 대칭을 하면 7을 약간 넘어선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36분이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 시간 봅시다. 4시에서 5시였잖아. 이걸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지. 어디로? 1, 2 사이로. 이렇게. 이쯤이 되겠지. 1시, 2시 사이. 2시는 절대 안 넘어. 넘을 수가 없어. 2시, 3시 사이가 되려면 이쪽에 있어야 돼. 이해되시겠죠? 그럼 결국 2시 36분. 잠깐만. 1시 36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2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 2, 2, 3 사이가 되는데 이게 출제자가 무슨 각 잡고 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1시에서 2시 사이면 무조건 1시 얼마겠지. 2시에서 3시 사이면 2시 얼마겠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8번 볼게요. 5개의 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 경기 출제자는 자신이 가진 구슬 중 보지 못하게 한 손에 쥐고 1개 이상은 무조건 쥐고 답변자는 출제자가 손에 쥔 구슬의 개수를 이기면 출제자는 자신이 손에 쥔 개수만큼 구슬을 답변자에게 준다. 근데 이제 답변자가 못 맞추면 오히려 출제자가 지금 구슬을 얻게 되는 거고 주어야 할 구슬이 부족하다면 가진 구슬을 다 주고 갑이 출제자, 을이 답변자 두 번째 경기부터는 번갈아 출제자 답변자가 된다. 한 명의 구슬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고 구슬놀이 결과 상대방의 구슬을 모두 가져온 사람이 승리하고요. 갑과 을은 자신이
이런 말을 조심하시길 바래요. 최선을 다한다라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든 이기는 경우를 생각한다, 이기는 경우만 생각한다, 이 뜻이랑 같아.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 이기게끔 상황을 만든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기억 볼게요. 5개를 지었는데 얘가 지금 출제자잖아. 그리고 이제 을이 답변자지. 근데 을이 못 맞췄다는 거지, 이겼다는 거는. 5개 주면은 10개 되니까 이긴 거잖아. 을 거 다 뺐었으니까. 그럼 4개 볼까? 자, 4개 이겼어. 그럼 내가 9개야. 바로 여기서 마지막 이 문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승을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4개를 뺐어. 그럼 당연히 알겠지. 왜? 이 게임을 지금 참가자 갑을은 자기에게 5개씩 주어준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하나 남은 거잖아. 그 을이 하나를 반드시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하나를 손에 쥐고 이렇게 내야 돼. 근데 갑은 그냥 맞출 수밖에 없지. 4개를 이겨서 빼앗았으니까. 그럼 무조건 승자입니다. 쉬우니까 지금 선지도 4개가 다 기억이야. 니은. 첫 번째 경기에서 구슬을 3개를 쥐어서 이겼으면 8개네. 두 번째 경기에서 이겼어. 그러면 이제 을이 가지고 있는 건 2개거든. 그 을의 선택지는 2개입니다. 1개를 낼 수도 있고 2개를 이제 쥐어서 낼 수도 있고. 그럼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얘 2를 맞춰버리면 이기겠지. 근데 얘 1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져. 왜? 아직 한 발 남았거든. 아직 한 발 남았다.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을이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건은 그런 조건이 없다. 뒤집을 수 없다라는 조건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최종 우승자 된다고 장담 못해요. 2개였다면 쥐어 이기고 두 번째 경기에서 을이 손에 쥐고 있는 구슬이 2개였을 때 갑이 이긴 경우 그러면 갑이 최종 우승자가 되는 건 맞는데 얘 때문에 안 돼. 자, 리을은 맞겠죠. 자, 1개씩 손에 쥔다면 6, 7, 8, 9 1개씩이죠. 이 5번인데 틀렸습니다. 1번, 2번이네. 2개씩이면 몇 번일까? 5, 7, 9. 억울하지만 한 번, 2번, 한 경기 더 해야 됩니다. 한 개가 부족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두 번째 경기만으로, 그러니까 경기 횟수가 2회 경기만으로는 10개를 다 뺏을 수 없어요. 왜? 2개씩만 손에 쥐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하고는 좀 달라. 굉장히 지문이 길어. 49, 40번 볼게요. 김치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상고시대는 오늘날의 김치와는 달라 오히려 장아찌류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고려시대는 나박과 동치미를 담가 먹었다고 전해진다. 양념으로는 천초, 생강, 귤피 등이 쓰였고 산가처럼 매운맛의 채소로 국물을 김치를 담가 먹었다. 향신료로 천초를 넣다가, 자, 이런 거 중요하지. 고추를 쓰게 된 것은 18세기 이후였다. 고추를 쓰기 전에는 맨드라미 꽃을 넣어 붉은색을 냈다. 자, 그럼 상황 판단적 야, 그럼 고추를 쓰기 이전에는 빨간색, 붉은색 김치가 없었을까? 그거를 이제 보란 듯이 아니라 라고 하는 단서가 여기 있죠. 젖국에 고추를 넣어 양념하는 방법은 조선시대 중엽 궁중에서 비롯되었고, 궁중의 김치도 민간의 김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궁중에서는 젓갈로 이런 것들을 썼는데 민간에서는 멸치나 갈치를 썼다. 18세기 중엽 생활상을 자세히 기록한 증보 살림 경제에서는 여러가지 김치를 담그는 방법이 서술되어 있다. 나복함전은 무에다 고추를 저면서 항아리에 포개 담아. 오케이. 자, 나복함저와 황가담저의 차이점은 무가 주재료냐 오이가 주재료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 이제 김치에 뭐 또 과학적인 드립을 치는 것 같아요. 삼투압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오케이. 김치의 맛과향은 주로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익는다고 합니다. 빨리 익는다. 적절 소금물 농도는 이제 여기 표시만 해놓고 이렇게. 너무 오래 절이거나 농도를 너무 높게 하면 배추의 단맛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읽냐면 여기서 뭐 다시 왔다 갔다 안 하려고요. 그냥 한 번에 끝내려고요. 소금물 농도는 근데 그리고 지문이 긴 건 맞는데 그렇게 심하게 난해하진 않아요. 뭔가 막 헷갈리고 정보가 막 그렇게 심하게 많은 건 않아요. 정보가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겠지만
헷갈리거나 뭔가 되게 난해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표현하면 술술 읽힌다, 뭐 쉽게 읽힌다, 뭐 이런 느낌. 참 과학적인 음식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39번 볼게요. 옳은 거. 증보살린 경제에 의하면 상고시대 때 배추를 이용했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갈치젓과 멸치젓을 쓴 건 민간이었고 조기젓, 육젓, 새우젓을 썼죠. 황가담젓은 주재료인 오이가 맞고 저민생강과 소금을 뿌려 항아리에 통으로, 이거 지금 항아리에 포기가 남고 소금물이니까 소금이겠지. 소금을 그 다음에 오이가 나왔으니까 이래서 지금 이거 틀린 거 오답 유도한 것 같은데, 절대 저민생강하고 소금을 뿌렸다라는 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황가담저가 틀렸어요. 이런 게 이제 실수 정답으로 이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선지죠. 먹었죠. 맨드라미 꽃. 18세기에는 천초가 쓰인 김치가 있었을 것이다. 향신료로 천초를 넣다가 고추를 쓰게 된 것은 18세기 이후이다. 그럼 아니겠네요. 아니죠.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 판단하면 되겠네. 18세기 중엽, 어찌됐건 18세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18세기 이후부터 천초만 썼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천초를 쓰게 된 게 18세기 이후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18세기에 천초를 이제 쓰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 자체가 고추를 쓰게, 잘못 말했다. 18세기 이후에 고추를 쓰게 됐다는 거지. 그게 고추를 쓰게 된 시점부터 천초를 아예 쓰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기 좋게 지금 5번이 정답이 되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근거가 보기 좋게 여기 나와 있어. 18세기 중엽 생활상을 자세히 기록했다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천초 등을 뿌리면서, 그러니까 쓰였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되죠? 40번 봅니다. 겨울에 담그는 농도가 낮죠? 여기 겨울에 2~3%였잖아. 소금에 절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지? 단맛이 사라진다고 하지 않았나? 오케이. 처음에 잡균이 많이 붙게 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젖산균, 소금의 이제 그 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붙지 않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겨울은 2~3%, 5번이 정답이겠네. 6%의 김치가 2%의 김치보다 빨리 숙성된다. 빨리 익는다고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5년도에 시행이 되었던 5507 피스의 상황 판단 해설 영상이었습니다. 아마 1번부터 20번에 비해서는 이 뒷파트가 좀 쉬워서 러닝 타임이 지금 약 한 20여 분, 한 17, 8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